안녕하세요. 옵티멀 헬스 북 리뷰어의 문성준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책을 이걸로 선정을 했습니다. 37도 건강학 저체온을 잡아라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책의 그림이 되게 재미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알기 쉽게 풀이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 조금 지식이 별로 없다고 하시더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홍동주 저자고요. 중국 백군 의과대학 생리학과정 수료, 그리고 한국 미용신문에서 건강 칼럼 집필한 그런 데 이력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파트 1. 파트 1에는요, 저체온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왜 몸은 차가워지는 걸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체온으로 인한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잘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기 질환이라든지 간 질환, 비만, 당뇨 쭉쭉 해서 질병에 대해서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트 1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체온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체온이란 무엇인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 몸은 36.5도보다 약간 높은 37도를 유지해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오히려 36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많고 심지어 35도인 사람도 적지 않다. 혈액순환이 잘 되는 사람은 항상 정상 체온을 유지를 한다. 이는 신진대사가 좋은 상태로 세포가 건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신진대사는 우리 몸에서 에너지가 또는 영양소가 잘 쓰이고 잘 배출되는 것을 신진대사라고 부릅니다. 신진대사 많이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산다. 몸으로 보자면 몸과 세포가 에너지를 잘 쓰고 남은 찌꺼기를 잘 배출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편하십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활발하게 살아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세포 주위는 늘 깨끗하고 건강하다. 그러나 저체온 상태의 세포는 그렇지 않다. 일단 저체온으로 인해 심장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고 신진대사가 많이 떨어지면 세포가 추위를 느끼게 된다. 이 경우 세포의 움직임이 활발하지 못해 세포벽이나 이 주위가 더러워져 있고 많은 이물질이 달라붙어 있다. 이는 추워서 세포가 잘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체온일 때 세포의 활동성이 떨어지고 신진대사도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책에 아기자기하게 그림이 되게 잘 그려져 있죠. 그래서 책을 보시면서도 좀 지루하지도 않고 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의 내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의학의 문제점이라고 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학 발달이 인류의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되어 왔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특히 1928년에 알렉산더 플레밍이 발견한 페니실린은 의학계 역사에 굵은 획을 그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다. 당시 세계는 두 가지 큰 전쟁을 치르고 있었는데 하나는 세계대전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세균과의 전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항생제는 세균을 죽이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세균 감염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데 사용되어 왔다. 지금도 의학계는 항생제를 바이러스나 암 치료용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바이러스나 암은 세균과 차원이 다르다. 시간이 지날수록 바이러스는 항생제의 내성을 갖춰 사멸되기는커녕 반대로 역공격을 하는 것이다. 특히 항생제는 인체의 저체온을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에서
발견한 페니실린은 대단한 발견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조의 치료법. 선조의 치료법은 자연적이고 자가 치료 능력을 키우는 방법이다. 생명을 하나의 따뜻한 인격체로 보았기 때문이다. 인체는 장기마다 이름이 다르긴 하지만 사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서로 도와주며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의학은 인체의 부분적인 치료에 집중되어 있다. 반면 선조들의 치료법은 생명을 하나하나 따뜻한 인격체로 보고 자가치료 능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럼에도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이용했던 체온의학이 과학적 검증이 없다는 이유로 외면받고 있다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다 라고 이렇게 짚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몸은 차가워지는 것일까?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몇 가지 중에 뭐 수면 부족이라든지 뭐 주위 환경의 오염, 뭐 음식물의 영향, 또는 면역력이 약하다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차가운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는다라는 부분을 볼게요. 44페이지입니다. 차가운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는다. 차가운 음식을 자주 먹으면 몸은 더욱 차가워져 병원에서도 원인을 발견할 수 없는 질환을 앓게 된다. 차가운 음식은 소화기에 치명적이다. 치아부터 손상을 입히는 차가운 음식은 입에 오래 머무르지 않고 곧바로 식도로 내려간다. 그러면 식도에서 손상을 입히며 위에서는 더 난리가 난다. 음식이 위에 들어가면 차가운 상태에서 흡수되기 어렵기 때문에 많은 따뜻한 혈액이 위로 몰리게 된다. 위 점맥이 위를 보호하려 하거나 손상된 위 육모를 회복시키기 위해 혈액이 몰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운 음식을 먹게 되면 위에서 혈액이 몰려 따뜻한 혈액이 몰리게 되는 거죠. 따뜻한 혈액이 몰려 그 차가운 음식을 좀 데운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 학생들은 가회나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고요. 스트레스는 부신 수질 호르몬에 영향을 주고 이를 통해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 몸은 긴장하게 된다. 약간 전문 용어가 나온 것 같은데 부신 수질 호르몬, 부신은요 신장 위에 사각 모자를 쓰고 있는 형태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부신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부신 피질이 있고요. 부신 수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신 수질에서 아드레날린이 분비된다라는 거죠. 아드레날린 좀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아드레날린은 뇌에서 나오는 아드레날린이 있고요. 그리고 부신에서 나오는 아드레날린이 있습니다. 그래서 뇌에서 나오는 아드레날린은 신경 전달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교감신경이 올라갔을 때 머리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나왔다고 해서 노르를 붙입니다. 그래서 노르 아드레날린이라고 그러고 에피네프린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호르몬이죠. 부신에서 나오는 호르몬은 아드레날린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교감신경이 굉장히 많이 올라 있을 때 아드레날린이 부신 수질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또 몸이 차가워지는 또 결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질환에는 지금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요. 이 자료 중에 소화기 질환 쪽을 먼저 오늘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소화기 질환. 우리가 식사를 하고 식도로 넘어서 위에서 십이지장, 십이지장에서 소장에서 배설물은 대장 쪽이고요. 그리고 영양물의 흡수는 어디로 가게 됩니까? 간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식사를 하시고 저도
스트레스 받았을 때는 위에서 위가 흡수를 잘 못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위와 십이지장 궤양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위와 십이지장의 경계문인 유문이 저체온으로 망가져 작동하지 못하면 위산이 십이지장으로 쉽게 들어와 십이지장을 파괴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위에는요, 음식물이 들어오는 분문이 있고요. 그리고 십이지장으로 보내지는 출구인 유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문이 제대로 작동을 또 못하게 되었을 때 유문이 열려지면서 위산이 십이지장으로 쉽게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십이지장은 손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십이지장염, 십이지장 궤양까지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두 번째 손상은요, 단백질 분해 효소인 펩신이 위를 공격하는 자가 소화로 궤양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면 심한 속쓰림이 발생하며 통증이 유발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백질 분해 효소인 펩신 들어보셨나요? 펩신은요, 위는 궁극적인 이유는 단백질을 분해하기 위한 장기거든요. 첫 번째로는 위산을 통해 가지고 살균을 하게 되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단백질을 분해하기 위한 1차 공정으로 중요한 장기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펩신 자체가 위를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왜 공격을 하게 되느냐?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되느냐면 대개는 임시방편으로 위장약을 먹게 되는 거죠. 속쓰림이 있을 때. 이는 치료하기보다 오히려 위, 십이지장 질환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위장약은 산성을 중화시키는 알칼리로 처음에는 속이 편안하고 낫는 것 같지만 위의 저체온을 진행시켜 오히려 위의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위 십이지장 소화를 위한 안전한 시스템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러려면 정상 체온을 유지로 혈액순환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체온으로 인한 위가 냉하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단백질을 분해하는 펩시노겐이 펩신으로 전환되어 위산과 함께 위의 단백질을 분해해 자가 소화하려고 한다. 그러면 소화된 부위가 파손되어 통증이 발생한 후 위궤양으로 진행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펩시노겐은 뭐냐면요, 위 자체는 단백질이잖아요. 위 자체도 단백질인데 단백질을 분해하는 펩신 자체가 위 점막에서 나오게 되면 바로 소화가 되겠죠. 위 자체가 소화가 되겠죠. 그래서 위 점막 쪽에서는 펩시노겐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펩시노겐 형태로 나와서 위산과 만나게 되면 펩신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산이 굉장히 강력한 강산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위산이 강력한 산성이 아니라 중화가 되거나 아니면 위산이 묽어지게 되면 펩신도 제대로 작용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 펩신이 만들어졌을 때 위 자체를 보호하는 효소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시는가요? 뮤겐이라고도 그러죠. 뮤신하고 뮤겐이 나와서 위 자체를 보호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뮤신과 그리고 뮤겐이 제대로 나오지 않게 된다면 위 자체가 파손이 되거나 그리고 통증이 유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십이지장 궤양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림으로 되게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읽어 드릴게요. 담즙산이 충분히 나오지 않으면 산도 pH가
깨져 궤양이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단백질이 분해가 되고 난 다음에 유문을 통해서 12지장으로 가게 되는데요. 12지장으로 올 때 담즙산, 간에서 담즙을 통해서 담즙산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담즙산이 충분히 나오면 아까 위는 pH 1에서 2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담즙산이 나오면 담즙산이 이 pH 1에서 2인 강산성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중화시키는 것은 췌장액, 이자라고 그러기도 하죠. 췌장액이 분비되는 게 부족하게 되면 또한 pH를 중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12지장염이 생기고 12지장 궤양이 생길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변비는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시죠. 몸 전체 면역의 68페이지입니다. 몸 전체 면역의 80%가 장에 몰려있는 탓에 변비가 있는 사람은 면역질환에 걸리기 쉬우며 특히 간에 무리가 간다. 변비가 발생하면 배를 따뜻하게 해주고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한다. 그리고 배에 따뜻한 수건 및 팩을 올려놓거나 손으로 비벼 열을 발생시킨 다음 배를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를 해주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비가 생기는 이유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섬유질은 적게 섭취하면서 단백질과 지방을 과식하고 조미료를 많이 넣어 조리한 음식을 이것저것 마구 섭취하면 온갖 복잡한 성분 때문에 소화 흡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 이것이 장내에 부패하면 인체에 해로운 독소를 만들어내 대장에 축적되고 점액과 함께 대장벽에 두꺼운 층을 이루게 된다. 탓에 대장 내강이 좁아지고 대장의 통로가 좁아진다. 잘못 섭취된 음식이 장내에서 부패하면 36종의 독소가 생기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섬유질 많이 드셔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네요. 장의 저체온으로 정상적인 배변 활동이 어려워지면 3일 이상 갈 수도 있다. 이때 장의 부패물이 혈류를 타고 문맥을 지나 간으로 들어가는데 이로 인해 간은 혈액 청소를 위해 고단해진다. 그러면 다시 전신 혈액의 부패로 이어져 장의 기능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되게 잘 그려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배변을 위한 방법. 첫 번째, 섬유질 위주 식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현미. 백미보다는 현미를 좀 많이 드셔주시면 좋으시고요. 커피, 우유 금지. 배변에만 집중. 심심하니까 화장실을 갈 때 뭐 신문이라든지 책, 요즘에는 스마트폰 많이 들고 가게 되죠. 배변에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변비 예방법. 첫 번째, 따뜻한 물을 충분히 마신다. 요즘에는 너무 더운 날씨이기 때문에 어떻죠? 약간 미지근한 물을 먹어도 괜찮겠죠? 그리고 따뜻한 팩을 배에 올려놓는다. 시계 방향으로 배를 마사지한다 라고 예방법을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배탈과 설사에 대해서 얘기를 짚고 넘어가 보죠. 배탈과 설사는요, 차가운 음식이나 부패한 음식을 섭취하면 장내 세균은 재빨리 유해균이 번식을 막으려 수분을 끌어온다. 이때 수분으로 균을 꼼짝 못하게 하고 재빨리 배변으로 내보내지는데 이것이 설사이다. 설사는 마치 물총을 쏘는 것처럼 빨리 나오며 이는 독소를 빨리 보내려는 인체의 방어 시스템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운 음식이라든지 부패한 음식을 먹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장은 어떻게 되는 거죠? 흡수기관이라는 거죠. 근데 흡수기관인데
간 쪽으로 흡수를 하려고 하다가 부패된 음식은 어떻습니까? 흡수를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사를 일으켜서 그래서 몸 밖으로 배출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몇 가지들이 있는데 자극적인 음식을 많이 드신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설사가 또 이루어지고요. 또 한 가지는 장내에 염증이 많이 생겨서 자기 보호물질, 소장이 자기 보호물질을 보내면서 설사가 또 일으켜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개실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실염, 익숙하신 분들도 있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개실염은요, 변비가 생기면 배변 시 힘을 주게 되는데 이때 복압, 배의 압이 찬다는 거죠. 복압이 올라가게 된다. 높은 복압은 대장을 비정상적으로 이완, 수축시켜 대장에 개실이라는 주머니를 만들고 여기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개실염이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실염이 생기는 이유는요, 섬유질을 적게 먹고 정제된 식품과 육류, 우유, 지방을 과다 섭취하는 사람에게 흔한 질병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자, 여기 그림으로 보시게 되면 정상적인 대장은 이렇게 유연해 보이게 되는데요. 개실염이 생긴 대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주머니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독소가 생기고 개실염증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헛배 있으신 분도 가끔씩 계시죠. 그거에 대해서 이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소화기관이 저체온으로 발생한 가스를 일컫는 말로 음식물이 제대로 연소되지 않아 생기는 현상이다. 이는 전분가스와 분해가스로 나뉘는데 90%를 차지하는 전분가스는 탄산가스와 수소가스이고 나머지 10%인 단백질 분해가스는 질소이다. 전분가스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질소가스는 건강에 유해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해균을 증식시키며 냄새가 나게 하는 아모니아 가스는 단백질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을 경우 암을 키우고 아토피, 관절염, 비염 같은 질병을 불러일으킨다라고 얘기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이 분해되는 가스인 질소가스가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헛배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에 해결책이 조금 나와 있다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좀 있긴 있는데요. 해결책이 조금 없는 게 좀 아쉽기도 한데 그는 다른 책에서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런데 보시면 이렇게 이해하기 쉽도록 잘 그려놓은 것 같아요. 탄수화물 그리고 지방, 단백질의 원자 기호들을 잘 설명을 해놨죠. 그리고 어떻게 단백질이 분해되고 있고 그리고 나중에 질소화합물을 통해서 나중에 방기로 되는지 굉장히 재밌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되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요. 식도 열공증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은 위산 역류로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도와 위 경계 부분인 분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분문, 아까 위쪽에 있는 문이 분문이고요. 밑에 있는 부분이 유문이라고 그랬는데요. 식도와 위 경계문인 분문. 위압과 분문이 기능 저하로 위산이 역류해 식도를 태우는 현상을 식도 열공증이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원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짚고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거나 급하게 하는 식사, 위에서 장시간 머무는 고단백질 식사 등은 위의 기능과 분문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저체온 현상을 불러오므로 꼭꼭 씹어서 천천히 먹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따뜻한 물을 충분히 마셔 위의 기능을 높이고 식사 후에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피해야 하고 독한 술은 식도를 많이 자극하므로 과음을 피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설명이
그래도 이 위산역류에 대해서는 따뜻한 물을 충분히 많이 드셔야 된다는 이런 얘기도 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와 소화기관 관련된 질병을 다루었는데요. 설명이 되게 일목요연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급성 위염이라든지 아니면은 만성 위염이라든지 설명이 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 리뷰는 간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염 그리고 간경변증 그런 내용으로 다 이루어져 있고 부족한 리뷰였지만 잘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